사랑하는 손주를 면회하기 위해 멀리서 온 할머니가 군부대의 규율 때문에 면회를 거부당하지만 이후 투스타 사단장이 부대 앞으로 나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7월의 태양은 유난히 뜨거웠다.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토요일 새벽, 박순자 할머니는 등 뒤에 묵직한 배낭을 짊어지고 부산의 낡은 연립주택을 나섰다. 올해 77. 무릎은 굳은 날이면 어김없이 쑤셔왔고 허리는 한 번 굽히면 다시 펴는데 한참이 걸렸지만 오늘만큼은 쇠약한 몸의 아우성도 할머니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다. 배낭 안에는 지난 며칠간 정성껏 말리고 볶아 만든 민준의 밑반찬과 직접 짠 스웨터, 그리고 혹여나 용돈이 부족할까 꼬깃꼬깃 모아둔 쌈짓돈이 들어있었다. 외손자 이민준. 할머니에게는 세상에 남은 유일한 피부치이자 삶의 이유였다. 10살 무렵 불의의 사고로 부모를 모두 잃은 민준을 거두어 키운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훌쩍 자라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강원도 화천의 7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다. 할머니, 저 군대 가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가는 건데 뭘 걱정하세요. 더 늠름해져서 돌아올게요. 입대 전날 밤 애써 덤덤한 척하며 제 머리를 깎던 민준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그 깎아머리가 어색해 자꾸만 만지작거리던 모습, 행여나 할머니가 걱정할까 싶어 평소보다 더 밝게 웃던 그 얼굴. 순자 할머니는 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내내 그 얼굴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다. 부산에서 화천까지는 그야말로 천리길이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동서울 터미널에 내려 다시 화천행 버스로 갈아타야 하는 고된 여정. 버스는 낯선 도시와 시골 풍경을 스치며 쉼없이 달렸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속에서 순자 할머니는 민준과 함께했던 세월을 되짚었다. 어린 민준의 손을 잡고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던 날 운동회에서 넘어져 무릎이 깨진 민준을 업고 양호실로 뛰어가던 기억, 사춘기가 와서 괜히 퉁명스럽게 굴다가도 밤이 되면 슬그머니 다가와 할머닌 미안해하고 속삭이던 목소리, 그리고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할머니를 끌어안던 그 늠름한 청년의 모습까지. 모든 순간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딸 부부가 남기고 간 얼마 안 되는 유산과 보험금은 민준을 키우는데 전부 쏟아부었다. 할머니는 남의 집 허드렛 일이며 식당 설거지까지 닥치는 대로 일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민준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다. 행여나 부모 없는 아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민준의 옷은 언제나 가장 깨끗하게, 도시락은 가장 맛있게 싸주려 애썼다.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민준은 단 한 번도 엇나가지 않고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주었다. 할머니에게 민준은 손자 그 이상의 의미였다. 꺼져가던 삶의 불씨를 다시 지펴준 희망이었고 고된 세상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손님 다 왔습니다. 종점이에요. 버스 기사의 목소리에 순자 할머니는 퍼뜩 상념에서 깨어났다. 어느새 버스는 화천이라는 팻말이 붙은 작은 시외버스 터미널에 멈춰 서 있었다. 낯선 공기와 풍경에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버스에서 내렸다. 이제부터는 7사단 신병교육대까지 택시를 타고 가야 했다. 택시에 올라타 7사단 신교대 정문으로 가주세요라고 말하자 희끗한 머리의 택시 기사가 룸미러로 할머니를 힐끗 쳐다보았다. 아드님 면회 가시나 봐요. 이 먼 곳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들이 아니라 외손자 보러 갑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손주가 아주 든든하겠네요. 할머니가 이렇게 직접 찾아오시고. 기사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멋쩍게 웃으며 그놈이 눈에 밟혀서 하고 말끝을 흐렸다. 택시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이나 더 달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짙푸른 산세와 맑은 계곡은 부산의 삭막한 도시 풍경과는 사뭇 달랐다.
우리 민준이가 이런 깊은 산골에서 훈련을 받고 있구나. 할머니는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얼마나 달렸을까? 저 멀리 천하무적 칠성부대라는 거대한 글씨가 새겨진 위병소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드디어 민준이가 있는 곳에 도착한 것이다.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혹시나 얼굴에 눈물 자국이라도 남아있을까 연신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가장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손자를 만나고 싶었다. 택시가 위병소 앞에 멈춰 서자 순자 할머니는 기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 차에서 내렸다. 위병소 앞에는 총을 맨 젊은 군인 2명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의 앳된 얼굴에서 문득 민준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한 명의 병사가 다가와 절도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순자 할머니는 잔뜩 긴장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 면회 신청하러 왔습니다. 훈련병 이민준이 좀 만나러 왔는데요. 이민준 훈련병 면회 오셨습니까?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위병소 근무를 서던 김상병은 절차에 따라 순자 할머니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져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넸다. 김상병은 신분증과 면회 신청 서류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고개를 갸웃거렸다. 할머님, 이민준 훈련병과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내 외손자라니까요. 내가 업어 키운 내 새끼예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애틋함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하지만 김상병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옆에 있던 동료와 무언가 소곤거리더니 위병소 안으로 들어가 간부에게 보고했다. 잠시 후 중사 계급장을 단 젊은 간부가 서류철을 들고 나왔다. 그는 위아래로 할머니를 훑어보더니 딱딱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할머님, 죄송하지만 규정상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 먼 데까지 우리 손주 보려고 왔는데 면회가 안 된다니요? 순자 할머니의 귀를 의심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새벽부터 꼬박 반나절을 걸려 도착한 곳에서 손자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말인가. 저희 부대 규정상 신병교육 기간 중 면회는 직계 가족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부모님 혹은 친형제자매만 가능합니다. 할머님은 조부모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면회가 어렵습니다. 간부의 설명은 기계적이고 냉정했다. 규정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할머니의 가슴에 박혔다.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소? 부모가 없어서 내가 내 손으로 직접 키웠소. 10살 때부터 내 품에서 자란 아이요. 서류상으로만 할머니지 내가 어미고 아비나 마찬가지인데. 할머니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다. 주변을 지나던 다른 면회객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사정은 안타깝지만 저희도 규정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간부는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한치의 물러섬이 없었다. 그는 마치 감정이 없는 로봇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순자 할머니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간절히 애원도 해보고 화도 내보았지만 굳게 닫힌 철문처럼 그들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다. 그럼 우리 민준이 얼굴이라도 잠깐 보게 해주시오. 멀리서라도 괜찮으니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면 안 되겠소? 할머니의 목소리는 어느새 눈물에 젖어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훈련병을 개인적으로 불러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결국 순자 할머니는 위병소 앞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는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주변의 시선도 뜨겁게 내리쬐는 뙤약볕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민준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절망감만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때였다.
옆에서 면회 신청을 하던 한 젊은 부부가 할머니를 부축하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할머님 괜찮으세요? 요즘 군대가 좀 그렇더라고요. 너무 융통성이 없어요. 우리 아들도 저기 있는데 할머님 사정을 들으니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들의 위로에 참고 있던 눈물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 순자 할머니는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민준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늙고 보잘것없어서 우리 강아지 얼굴도 못 보는구나. 할머니는 스스로를 자책했다. 한참을 울었을까? 위병소의 간부와 병사들은 더 이상 할머니를 상대하지 않고 자신들의 업무로 돌아갔다. 마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다. 다른 면회객들은 하나둘씩 절차를 마치고 부대 안으로 들어가 가족과 상봉하는 듯 했다. 웃음소리와 반가운 외침이 담장 너머에서 희미하게 들려올 때마다 할머니의 가슴은 칼로 베는 듯 아팠다. 돌아가 주십시오. 누군가 다시 한번 차갑게 말했다.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대로 돌아설 수는 없었다. 혹시나 민준이가 잠시라도 부대 밖으로 나올 일이 생기지 않을까? 혹시나 간부의 마음이 바뀌어 자신을 불러주지 않을까? 신락 같은 희망을 버릴 수가 없었다. 할머니는 위병소에서 조금 떨어진 나무 그늘 아래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리고는 하염없이 부대 정문만을 바라보았다. 민준아, 할미 왔다. 우리 강아지 밥은 잘 먹고 있니? 훈련은 힘들지 않고 다친 데는 없고. 마음속으로 수백, 수천 번 손자의 이름을 불렀다. 배낭 안에 고이 싸운 밑반찬과 스웨터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이것을 전해주지도 못하고 돌아가야 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뜨거웠던 햇살은 어느덧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면회를 마친 가족들이 하나둘씩 부대를 빠져나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과 아쉬움이 교차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부대 주변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면회 시간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고 위병소 주변은 한산해졌다. 오가는 사람 하나 없는 정막 속에서 순자 할머니만이 미동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낮 동안의 뜨거운 열기는 식었지만 대신 차가운 산골의 밤 공기가 스며들었다. 할머니는 얇은 가디건 자락을 여미며 몸을 웅크렸다. 새벽부터 서두른 탓에 제대로 된 끼니도 챙기지 못한 터라 뱃속에서는 허기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하지만 아무것도 넘길 기분이 아니었다. 민준이는 지금쯤 저녁을 먹고 있겠지. 훈련받느라 얼마나 배가 고플까. 내가 싸운 장조림이랑 멸치볶음이 있으면 밥 2그릇은 뚝딱 해치울 텐데. 할머니는 배낭을 끌어안고 민준을 생각했다. 부모를 잃은 슬픔을 딛고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누구보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준 손자. 가난한 살림에도 단 한 번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할머니의 어깨를 주물러주던 속 깊은 아이였다. 그런 민준이기에 할머니는 더 마음이 아팠다. 자신이 면회 왔다가 그냥 돌아간 사실을 알면 얼마나 상심이 클까. 우리 할머니가 나 때문에 이 먼 길을 헛걸음했구나 하고 자책하지는 않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순자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위병소 철문 가까이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위병소의 불빛만이 유일한 길잡이였다. 철문 틈새로 부대 안을 들여다보려 애썼지만 보이는 것은 잘 정돈된 연병장과 멀리 보이는 막사 건물의 희미한 불빛뿐이었다. 이민준, 우리 강아지. 할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손자의 이름을 나직이 불렀다. 그 목소리는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힘없이 흩어졌다. 그때 위병소 근무를 교대하러 나온 병사들이 할머니를 발견했다.
낮에 보았던 김상병이었다. 그는 깜짝 놀라며 다가왔다. 할머님, 아직도 안 돌아가셨습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밤에는 위험해요.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 혹시나 해서. 누가 나온다고요? 이제 면회 시간 다 끝났고 곧 부대 전체 소등 시간입니다. 어서 댁으로 돌아가세요. 막차 끊기겠습니다. 김상병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는 할머니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듯 했다.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리는 기분이었다. 터덜터덜 발걸음을 돌려 버스를 탔던 터미널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부산으로 돌아가는 버스는 끊긴 지 오래였다. 근처에 마땅한 숙소도 보이지 않았다.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할머니는 길을 잃고 헤맸다.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한계에 달한 순간이었다. 낮부터 이어진 긴장과 서러움, 허기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머리가 핑 돌고 눈앞이 아찔해졌다. 순자 할머니는 비틀거리다 결국 길가에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민준아. 의식을 잃어가는 마지막 순간 할머니는 애타게 손자의 이름을 불렀다. 차갑고 딱딱한 아스팔트 바닥 위로 할머니가 소중하게 끌어안고 있던 배낭이 힘없이 굴러떨어졌다. 배낭 속에서 정성껏 포장한 밑반찬 통 하나가 뚜껑이 열리며 짭조름한 장조림 냄새가 밤공기 속으로 허망하게 퍼져나갔다. 한편 같은 시각 7사단장인 최강호 소장은 사단 사령부 집무실에서 복잡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부하들에게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철혈의 지휘관으로 통했지만 사실 누구보다 부하들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다. 한참 서류에 집중하던 그는 문득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이유 없이 왼쪽 가슴이 뻐근하게 아파왔다. 마치 아주 오래전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슬픔이 되살아나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었다. 그는 잠시 펜을 놓고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비극이 시작되고 있음을 그는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7사단 신병교육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한 하루를 시작했다. 훈련병들의 우렁찬 함성과 군합발 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보이지 않는 파문이 조용히 일고 있었다. 어제 위병소에서 한 노파가 면회를 거절당하고 밤늦게까지 서성이다 부대 근처에서 쓰러졌다는 소문이 암암리에 퍼져나간 것이다. 소문의 진원지는 위병소 근무자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몇몇 기관병들이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규정은 규정이니 어쩔 수 없지라거나 요즘 세상의 조부모 면회까지 막는 건 너무했다는 식의 가벼운 대화로 넘겼다. 하지만 이 소식을 유난히 무거운 마음으로 듣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부대 식당에서 십수년째 훈련병들의 밥을 책임지고 있는 조리원 김영숙 씨였다. 김영숙 씨는 어제 오후 식자재 검수를 위해 잠시 위병소 근처를 지나다 순자 할머니와 간부 사이에 벌어진 실랑이를 목격했다. 손주를 보게 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하던 노인의 애처로운 모습이 내내 눈에 밟혔다. 자신에게도 군대에 간 아들이 있었기에 그 마음이 남일 같지 않았다. 밤새 뒤척이던 그녀는 결국 아침 일찍 위병소 근무를 섰던 김상병을 찾아가 밤사이에 이를 전해 듣고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할머니가 결국 쓰러져 민간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죄책감마저 느꼈다. 그때 내가 나서서 말 한마디라도 거들어 볼 걸. 따뜻한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할 걸. 그녀는 안절부절 못하며 발을 동동 굴렀다.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이 일은 그냥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한참을 고민하던 김영숙 씨는 큰 결심을 했다. 사단장에게 직접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한편 사단장 집무실의 최강호 소장은 아침 회의를 마치고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다.
어젯밤부터 이어진 불길한 예감과 가슴의 통증은 여전했다. 그는 군의관에게 간단한 진통제를 받아 복용했지만 원인 모를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50년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기묘한 감각이었다. 마치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가 저 멀리서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는 듯한 느낌. 그는 자신의 비이성적인 감정을 애써 누르며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에 집중하려 했다. 그때 집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단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비서실장이었다. 그의 뒤에는 뜻밖의 인물, 조리원 김영숙 씨가 잔뜩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다. 무슨 일인가? 최강호 소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일개 조리원이 사단장 집무실까지 직접 찾아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사단장님, 면목 없습니다. 하지만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 염치불고하고 찾아왔습니다. 김영숙 씨는 비서실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굳은 결심을 한 듯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위병소에서 있었던 일과 면회를 거부당한 할머니가 밤늦게 부대 근처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최강호 소장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부대의 규정과 원칙을 중시하는 그였지만 김영숙 씨의 이야기 속에 담긴 한 노인의 절박한 사연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특히 부모 없이 자신을 키워준 유일한 피부치라는 대목에서 어젯밤부터 그를 괴롭히던 가슴 통증이 더욱 심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 노인의 인상착의는 어떠했나? 최강호 소장은 자기도 모르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위험 있는 톤과 달리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몸집은 작고 머리는 하얗게 새셨습니다. 그리고 눈썹 위쪽에 작은 흉터가 꼭 초승달 같은 모양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김영숙 씨가 기억을 더듬어 말하는 순간 최강호 소장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부서져 내렸다. 초승달 모양의 흉터. 아득한 기억의 저편 고아원 창살 너머로 자신을 바라보며 눈물 짓던 한 여인의 얼굴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너무나 오래되어 형체조차 희미했던 그 얼굴. 하지만 단 하나 눈썹 위에 선명하게 남아있던 그 초승달 모양의 흉터만큼은 잊을 수 없었다. 자신을 버렸다고 평생 원망하며 애써 지워왔던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최강호 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마주한 사람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 할머니가 이송된 병원이 어디인가? 당장 확인해. 사무실 전체를 뒤흔드는 그의 외침에 비서실장과 김영숙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평소에 냉철하고 이성적인 철혈의 지휘관 최강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혼란과 충격 그리고 알 수 없는 절박함에 휩싸인 한 남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최강호 소장은 관용차에 몸을 싣고 화천 시내의 작은 종합병원으로 향했다. 차가 달리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들끓었다. 설마, 아닐 거야. 50년이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그는 스스로를 부정하려 애썼다. 5살 무렵 그는 춘천의 한 고아원 앞에 홀로 남겨졌다. 기억나는 것은 어머니의 눈물과 눈썹 위의 초승달 흉터, 그리고 금방 다시 데리러 올게라는 메아리 같은 약속뿐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어린 강호는 세상에 버려졌다는 배신감과 그리움 속에서 혹독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공부했고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해 오직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그의 인생에서 지워버린 이름이자 성공을 위한 채찍질의 동력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머니일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타났다니.
그것도 자신의 부대 앞에서 자신의 손자를 만나러 왔다가 쓰러졌다는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었다. 병원은 생각보다 가까웠다. 응급실로 달려간 최강호 소장은 간호사에게 어젯밤 부대 근처에서 쓰러져 실려온 할머니에 대해 물었다. 간호사는 그를 일반 병실로 안내했다. 병실 문 앞에 선 최강호는 심호흡을 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가늘게 떨렸다. 과연 이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자신에게 있는가? 수십 년간 쌓아온 원망과 분노, 그리고 그 밑바닥에 숨겨두었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병실 침대 위에는 작고 깡마른 몸의 할머니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잠들어 있었다. 백발의 머리카락, 깊게 팬 주름, 거칠어진 손. 고단한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이었다. 최강호는 조심스럽게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보고 말았다. 할머니의 왼쪽 눈썹 바로 위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초승달 모양의 작은 흉터를. 순간 최강호의 세상이 멈췄다. 숨을 쉴 수 없었다. 50년 동안 그의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던 그 흉터였다. 흐릿한 흑백 사진 같았던 기억의 조각들이 총천 연색 영상으로 되살아나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갔다. 자신을 끌어안고 미안하다 아가. 정말 미안하다며 오열하던 젊은 어머니의 모습. 그 얼굴이 지금 눈앞의 노인과 겹쳐졌다. 어머니. 최강호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탄식 같은 부름이 터져나왔다. 별 2개를 단 장군의 위엄은 사라지고 50년 만에 어머니를 만난 어린아이의 울음이 그의 안에서 복받쳐 올랐다. 그는 침대 옆에 주저앉아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평생 그리워했던 온기였다. 어머니 왜 이제 오셨어요? 왜?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참을 수 없는 오열이 터져나왔다. 평생을 억누르고 살아온 서름과 원망, 그리움이 한꺼번에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내렸다. 왜 나를 버렸냐는 원망보다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냐는 안타까움이, 그리고 살아계셔 주셔서 감사하다는 안도감이 뒤엉켜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한참을 울던 최강호는 문득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인 물건들을 발견했다. 할머니의 낡은 지갑과 손수건,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앳된 청년이 군복을 입고 쑥스러운 듯 웃고 있었다. 이민준 훈련병. 할머니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외손자였다. 그리고 그 청년의 얼굴에서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과 기억에도 없는 아버지의 얼굴을 동시에 보았다. 외손자 그렇다면 내 누이의 아들이란 말인가? 자신에게 누이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최강호는 또 한 번의 충격에 휩싸였다.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만 했고 그 후로 또 다른 가족을 이루고 살았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피부치가 바로 자신의 부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었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구한 현실이었다. 최강호는 비틀거리며 병실을 나왔다. 그는 복도 벽에 기댄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50년 만에 찾은 어머니는 의식불명 상태이고 존재조차 몰랐던 조카는 자신의 부하로 들어와 있었다. 사단장으로서의 이성과 아들이자 외삼촌으로서의 감정이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민준이 이민준 훈련병을 할머니 곁으로 데려와야 한다. 그것은 사단장의 명령이 아닌 핏줄의 이끌림이자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부름이었다. 신병교육대 막사에서는 이민준 훈련병이 초조하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동기들 사이에서 쉬쉬하며 떠도는 소문이 그의 귀에도 들어온 것이다. 어제 위병소 앞에서 어떤 할머니가 면회 안 된다고 울고불고 난리치다가 쓰러졌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우리 할머니?
아닐 거라고 고개를 저었지만 불안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져만 갔다. 할머니는 분명 오시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어제 면회객 명단에 할머니의 이름은 없었다. 직계 가족이 아니면 면회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입대 전에 얼핏 듣기는 했지만 설마 진짜로 그럴 줄은 몰랐다. 내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다. 민주는 조교에게 다가가 슬쩍 물어보려 했지만 훈련장의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감히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훈련에 집중할 수 없었다. 각계 전투 훈련장에서 포복을 하면서도 사격장에서 총을 겨누면서도 온통 할머니 생각뿐이었다. 만약 정말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다. 자신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할머니였다. 그런 할머니가 자신 때문에 길 위에서 쓰러졌다고 생각하니 죄책감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훈련장으로 사단장 관용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더니 급하게 멈춰섰다. 훈련을 지휘하던 중대장과 교관들이 깜짝 놀라 달려가 경례를 붙였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7사단장, 호랑이 사단장으로 불리는 최강호 소장이었다. 이민준 훈련병 어디 있나? 사단장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자 이민준은 귀를 의심했다. 주위의 모든 훈련병과 교관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다. 그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관등 성명을 댔다. 훈으려느 병 민, 준. 최강호 소장은 복잡하고 침통한 표정으로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는 민준의 어깨를 붙잡고 나직이 말했다. 나를 따라오너라. 급한 일이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신을 데리고 가는 사단장의 모습에 민준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다. 주변 동기들은 선망과 질투가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차에 올라타는 짧은 순간 민주는 최악의 상황을 떠올렸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나?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차가 다시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최강호 소장은 차창 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민준 역시 감히 입을 열 수 없었다. 병원에 도착해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민주는 직감했다. 이 문 너머에 자신의 할머니가 누워 있다는 것을. 그의 두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최강호 소장이 먼저 병실로 들어섰고 민준이 뒤따라 들어갔다. 침대 위에 산소호흡기를 쓴 채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민준은 무너져 내렸다. 할머니. 민준은 침대로 달려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오열했다. 평생 고생만 하신 할머니였다. 그 작은 몸으로 자신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을까. 그런데 이제는 자신 때문에 이 차가운 병실에 누워있는 것이다. 할머니, 저 왔어요. 민준이 왔어요. 눈 좀 떠보세요, 할머니. 애타게 불러봐도 할머니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민준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그런 민준의 뒷모습을 최강호 소장은 차마 볼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린 채 바라보고 있었다. 한참 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민준 훈련병. 민준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그를 돌아보았다. 내가 누워 계신 저분의 아들이다. 예. 민준은 자신이 무엇을 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사단장님이 우리 할머니의 아들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할머니에게는 자신의 어머니인 딸 하나뿐이었다. 아들은 없었다. 최강호는 괴로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나는 너의 외삼촌이다.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최강호를 바라볼 뿐이었다. 사단장, 외삼촌, 할머니, 어머니 모든 것이 뒤죽박죽 섞여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최강호는 50년 전 자신이 고아원에 맡겨진 이야기와 그 후의 그리고 오늘 아침에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과정을 담담하게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민주는 다시 한번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평생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만 생각했던 할머니의 삶 속에 이토록 깊고 아픈 상처와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한 사람은 50년 만에 어머니를 찾았고 또 한 사람은 존재조차 몰랐던 외삼촌을 만났다. 하지만 그 기적 같은 재회의 중심에 있는 할머니는 아무런 말 없이 잠들어 있었다. 병실 안 의식 없는 노모를 가운데 두고 선 별 2개의 장군과 앳된 훈련병. 기구한 운명으로 얽힌 세 세대는 그렇게 침묵 속에서 아픈 상봉을 해야만 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이 비극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그리고 굳게 닫힌 군대의 규정과 세상의 편견에 어떻게 맞서야 할지에 대한 무거운 과제가 놓여 있었다. 사단장이 직접 훈련병을 차에 태워 데리고 나갔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7사단 전체로 퍼져나갔다. 조용하던 부대는 벌집을 쑤신 듯 술렁였다. 사단장님 숨겨둔 아들이라더라. 알고 보니 엄청난 밉보인 훈련병을 직접 영창에 보내려고 데려갔다더라 등 온갖 억측과 헛소문이 꼬리를 물었다. 이민준 훈련병은 그 소문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훈련소로 복귀한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호기심, 질투, 경계심, 그리고 약간의 경외감까지. 동기들은 그에게 쉽게 말을 걸지 못했고 교관들조차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했다. 민준에게 훈련소는 이제 투명한 유리 감옥처럼 느껴졌다. 모두가 자신을 쳐다보고 수군거리는 듯 했다. 하지만 외부의 시선보다 그를 더 괴롭히는 것은 할머니에 대한 걱정과 죄책감이었다. 잠시 면회를 허락받아 매일같이 병원을 찾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잠든 할머니의 얼굴을 볼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졌다. 최강호 소장의 상황은 더욱 복잡했다. 그는 매일 밤 병원을 찾아 어머니의 곁을 지켰다. 50년 만에 잡은 어머니의 손은 너무나 작고 거칠었다. 그는 민준과 함께 병실을 지키며 자신이 몰랐던 어머니와 누이의 삶에 대한 조각들을 맞춰나갔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딸을 키우고 그 딸마저 사고로 잃은 뒤 어린 손자를 위해 억척같이 살아온 어머니의 세월. 그 고단한 삶의 무게가 느껴질 때마다 최강호는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고통과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어머니를 찾았더라면 이 모든 고생을 겪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사단장으로서의 입장도 그를 옥죄어왔다. 그의 행동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다. 상급 부대인 군단 사령부에서는 연일 진상 파악을 요구해왔고 헌병대의 내사 소식도 들려왔다. 이대로 가다가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군인으로서의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다. 부하들은 그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했고 부대의 지휘 체계마저 흔들리고 있었다. 최강호는 고뇌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하는가? 적당히 사실을 덮고 징계를 감수하며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비겁한 선택이었다. 어머니와 조카의 명예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며칠 밤낮으로 고민하던 그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어느 날 저녁 병실에서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내려다보던 최강호는 곁에 있던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아, 내가 기자회견을 하려고 한다. 예? 기자회견이라니요, 외삼촌? 이 모든 사실을 세상에 밝힐 생각이다. 내가 왜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너를 데리고 나와야만 했는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더 이상 숨어서 우리 어머니와 너를 부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것은 도피가 아닌 정면 돌파를 선택한 지휘관의 결단이었다.
그는 이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규정 아래 고통받는 또 다른 박순자, 이민준을 위한 목소리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군인 인생 전부를 걸어야 하는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것이 50년 동안 불효했던 아들이 어머니에게 그리고 이제 막 만난 조카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이자 사랑의 방식이라 믿었다. 기자회견 소식이 알려지자 군 안팎이 발칵 뒤집혔다. 현역 사단장이 개인적인 문제로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수많은 군사 전문 기자와 언론사들이 화천의 7사단 사령부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모두 철열 사단장의 비위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준비한 채 회견장에 들어섰다. 약속된 시간 최강호 소장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복 차림으로 기자들 앞에 섰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와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7사단장으로서가 아닌 한 사람의 아들이자 인간 최강호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낮고 침착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숨겨져 있었다. 기자들은 의외의 서두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강호는 변명이나 해명 대신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놓았다. 5살의 고아원에 맡겨진 기억, 평생 어머니를 원망하며 성공만을 위해 달려온 시간, 그리고 며칠 전 기적처럼 다시 만난 어머니와 존재조차 몰랐던 조카에 대한 이야기까지. 제 어머니는 저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 어린 아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잠시 맡겼던 것이 영원한 이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50년간 단 하루도 저를 잊지 않고 찾아 헤매셨습니다. 그는 이어서 할머니가 면회를 거부당한 사실과 현행 면회 규정이 가진 비정함에 대해 토로했다. 저의 행동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지휘관으로서 그 책임은 마땅히 져야 합니다. 하지만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의식이 위태로운 어머니 곁으로 단 하나뿐인 손자를 데려가는 것. 그것은 규정 이전의 아들 된 자로서, 인간 된 자로서의 도리였기 때문입니다. 회견장은 숙연해졌다. 최강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자극적인 특종을 기대했던 기자들마저 펜을 놓고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때였다. 회견장 뒷문이 조용히 열리고 휠체어를 탄 박순자 할머니가 민준의 손에 이끌려 모습을 드러냈다. 기자회견 전날 밤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은 할머니가 아들의 결심을 전해 듣고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고집을 부린 것이었다. 모든 시선이 갑자기 등장한 할머니에게로 쏠렸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뚜렷했다. 민준이 마이크를 가져다 주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다. 이 늙은이가 내 아들 앞길을 막는 것 같아 면목이 없습니다. 쉰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자식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강인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내 아들은 잘못한 것 없습니다. 법보다 무서운 게 피부치 정이라고 했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어미가 죽어간다는데 하나뿐인 손주 얼굴이라도 보여주고 싶은 게 그게 어찌 죄가 된단 말입니까? 벌을 주시려거든 이 못난 어미에게 주십시오. 내 아들은 제 아들인 것이 자랑스러운 훌륭한 군인입니다. 할머니의 진심 어린 호소는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병상에서 달려온 늙은 어머니, 그런 할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곁을 지키는 늠름한 손자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고백한 장군 아들. 비극적인 운명으로 흩어졌다가 기적처럼 다시 만난 세 사람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울림이었다. 회견장은 카메라 셔터 소리 대신 기자들의 나직한 탄식과 훌쩍이는 소리로 채워졌다. 한 가족의 아픈 사연이
차가운 규정과 원칙을 넘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감동을 건드린 순간이었다. 기자회견의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다. 다음 날 대한민국의 모든 신문과 방송은 최강호 소장 가족의 기구한 사연을 대서특필했다. 장군 아들 지키려 병상에서 달려온 어머니, 규정보다 뜨거웠던 가족의 등 비판 대신 응원과 격려의 목소리가 온 나라를 뒤덮었다. 특히 조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이들의 사연에 깊이 공감하며 군에 경직된 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 국민적 영웅이 된 사단장을 규정대로 처벌했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역풍을 맞을 것이 뻔했다. 그렇다고 명백한 규정 위반을 눈감아 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며칠 후 최강호 소장은 군단장 중장의 호출을 받고 군단 사령부로 향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담담한 마음으로 군단장실 문을 열었다. 어떤 처벌이 내려져도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질책이 아니었다. 백전노장인 군단장은 최강호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최 장군,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네. 나도 자식을 키우는 아비로서 자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네. 군단장은 최강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자네는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어겼지만 아들로서의 도리는 지켰네. 군복을 입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의 인간이고 한 가족의 구성원이지. 자네의 용기 있는 고백이 우리 군이 잠시 잊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만들었어. 최종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견책이라는 경징계에 그쳤다. 지휘관으로서 부대를 무단 이탈하고 사적인 일에 병사를 동원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그 동기와 과정에 참작할 사유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 이유였다. 사실상 군이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관용이었다. 더 나아가 군단장은 기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군은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면회 및 외박, 휴가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조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소외되지 않도록 따뜻하고 인간적인 병역 문화를 만들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 사람의 위기이자 슬픔이었던 사건이 군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씨앗이 된 것이다. 모든 조사가 끝나고 박순자 할머니가 퇴원하는 날, 병원 앞에는 사단장 최강호와 이제는 늠름한 이등병 계급장을 단 이민준이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50년 만에 찾은 아들과 하나뿐인 손자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 문을 나섰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지난 시간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편견과 차가운 규정 앞에 숨거나 아파하지 않을 것이다. 시련을 겪고 더욱 단단해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삶을 함께 걸어갈 것이었다. 화천의 가을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푸르렀다.